남편은 나를 쫓아내고 상간녀를 위해 내 모든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나에게 남은 건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체크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잔고가 영원일 거라 생각했던 그 카드가 은행 지점장을 벌벌 떨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시청하고 계신 지역 출석 체크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봅시다. 서울의 습하고 무더운 여름 공기가 택시에서 내린 지은의 피부를 찔러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2주 동안 강원도 정선에 가서 위독하신 친정 어머니를 간병하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지은은 편안한 자신의 펜트하우스와 사랑하는 남편 민준이 그리워 서둘러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더 헤라 팰리스의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50층의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피곤했지만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복도는 시원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인 5001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뒤져 카드키를 꺼내 디지털 도어록에 갖다 대었습니다. 삐, 빨간 불이 깜박였습니다. 접근 거부. 지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시 시도해 보았습니다. 삐. 카드가 고장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2번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남편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벌써 왔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환영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 왜 이래? 내 카드키가 왜 안 먹히는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비밀번호랑 키를 다 바꿨으니까. 민준은 여전히 문을 막아서며 대답했습니다. 집안에서 젊은 여자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밖에 누구야? 잡상인이면 그냥 보내. 지은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민준의 어깨 뒤로 나타났습니다. 지은은 그녀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요즘 SNS에서 핫한 모델이자 지은의 속을 뒤집어 놓았던 유나였습니다. 유나는 지은의 실크 잠옷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은 작년 결혼기념일에 지은이 선물 받은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간병으로 인해 초라한 옷차림, 피곤에 찌든 얼굴, 낡은 캐리어. 어머, 유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잡상인이 아니네? 전처였구나. 전처? 민준 씨, 이게 무슨 소리야? 지은이 속삭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왜 내 옷을 입고 있냐고. 민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지은을 귀찮은 존재 취급하듯이 말입니다. 잘 들어, 지은아. 우리 끝났어.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1층 가서 이야기하자. 민준은 지은이 들어올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아버렸고 안에서는 유나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민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뇌가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향수 냄새, 지은의 취향과는 전혀 다른 진한 명품 향수 냄새가 민준의 가운에서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하며 문이 열렸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로비는 붐볐습니다. 몇몇 입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로비는 붐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하며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빠른 걸음으로 로비 구석, 대로변이 보이는 큰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은은 로봇처럼 그를 따랐습니다. 민준 씨, 설명해. 지은이 따져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설명할 게 뭐 있어?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 봤잖아? 너랑 나. 끝났다고. 끝.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민준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작년에 당신 어머니 쓰러지셨을 때 내가 병원비 대고 간호한 건? 당신 사업 망해서 바닥일 때 내가 옆에 있어준 건? 지은이 물었습니다. 바닥에서 날 지켰다고? 웃기지 마, 지은아. 내가 성공한 건 내 노력 덕분이야. 넌 그냥 짐이었어. 게다가 너 그 총구석에 가서 어머니 수발 드느라 바빴잖아. 아내로서 의무를 잊은 건 너야. 의무? 그래, 내 꼴을 좀 봐. 민주는 지은을 경멸하듯 가리켰습니다. 칙칙하고 관리도 안 된 아줌마. 난 이제 잘 나가는 건설사 대표야. 나한테 어울리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너 같은 가정주부가 아니라. 지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유나, 그래 걔랑 만난 지 1년 됐어. 갯날 이해해줘. 그때 보안 요원이 낡은 여행용 가방 하나를 카트에 싣고 왔습니다. 지은이 처음 서울로 상경할 때 들고 왔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집어 지은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지퍼가 열리며 낡은 옷 몇 벌과 지갑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내 짐이야. 나머지는 다 버렸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가방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난 이미 도장 찍었어. 안에 각서도 있어. 이 아파트, 차, 회사, 모든 자산은 내 명이야. 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게 맞아. 지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인격살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 할 수 있고 이미 했어. 민주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류에 사인해. 위자료 달라고 소송 걸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면 내 고향 가는 버스비 정도는 줄 테니까.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시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나가.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여긴 내 집이기도 해. 더 이상은 아니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보안팀. 2명의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난처해 보였지만 펜트하우스 소유주인 민준의 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주세요. 한 명이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절망적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제발. 민준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다가 뒤돌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2층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 승리감에 도취된 유나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무거운 로비의 유리문이 지은의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10년의 삶과 단절된 채 그녀는 번화한 강남의 보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어둑해지기 시작했고 지은에게는 낡은 가방과 모욕적인 이혼 서류만 남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세상은 온통 암흑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선에 계신 어머니는 아직 회복 중이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어머니께 충격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길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위에는 한강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떡볶이, 어묵 국물 냄새가 코를 찔러 위장이 쓰렸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유령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그녀는 민준이 던진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금 5,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찜질방 하루 이용료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5% 남았습니다. 서둘러 공동명의 계좌에 뱅킹 앱을 켰습니다. 잔고 영원, 민준이 싹 비워버린 것입니다. 결혼 전 지은이 모아둔 비상금까지 모두 인출해 갔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절망이 덮쳤습니다. 끝났다. 정말 바닥이었다. 오늘 밤은 노숙자 신세였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지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카드 수납칸 깊숙한 곳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10년 전 지은이 민준과 결혼하기 직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동욱 씨, 평생 시골에서 인삼 농사를 짓던 소박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지은의 떨리는 손가락이 그것을 집어냈습니다. 색이 바래고 코팅이 벗겨진 파란색 체크카드였습니다. 로고도 희미했습니다. 한성은행. 지금은 거의 합병되어 사라진 지방은행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지은은 멍해졌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20살 때 서울로 대학을 가려던 날, 아버지가 쥐어주신 카드였습니다. 이거 잘 가지고 있어라, 우리 딸.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빠가 널 위해 만든 계좌야.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쓰지 마라. 용돈이랑 섞어 쓰지도 말고. 이건 없는 셈 쳐라. 안에 얼마 들었는데. 아빠. 철없던 시절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신비로운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네가 정박할 수 있을 만큼은 된다. 언젠가 내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이걸 써라. 하지만 항해할 수 있는 동안에는 이 닻을 건드리지 마. 지은은 그 카드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대학 생활에 바빴고 민준을 만나 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계좌에 기껏해야 몇십만 원, 쓰다 남은 용돈 정도나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배는 침몰하는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지갑 속 5,000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버지의 남은 돈으로 강원도행 고속버스 표 정도는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지은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문 닫은 상가 건물 계단참에 웅크려 가방을 끌어안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낡은 체크카드는 손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9시 그녀는 한성은행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구도심의 지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거래하던 화려한 유리와 강철로 된 시중은행과는 달리 오래된 벽돌 건물인 그곳은 낡고 한산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조용했습니다. 창구 직원 2명과 VIP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지은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 인원 0명. 그녀는 강하늘이라는 명찰을 단 젊은 남자 직원의 창구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늘은 지은의 헝클어진 모습을 보고 약간 당황한 듯했지만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잔액 조회를 좀 하고 싶은데요. 카드가 아주 오래됐어요. 비밀번호도 기억이 안 나고요. 지은은 색바랜 파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늘이 카드를 받아 이리저리 살펴보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와, 고객님. 이거 진짜 옛날 카드네요. 마그네틱이 익힐지 모르겠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늘은 지은의 신분증을 받아보닌 확인을 했습니다.
이지은,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느려 보였습니다. 하늘이 클릭을 몇 번 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왜요?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데이터가 바로 안 떠요. 저희 구형 시스템이라 휴면 계좌는 로딩이 좀 걸리거든요. 최근 거래가 언제세요? 아마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지은이 머뭇거려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이요? 잠시만요. 호스트 접속해서 수동으로 볼게요.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깜박이더니 지은은 알아볼 수 없는 녹색 코드들이 줄지어 떴습니다. 정적. 키보드 소리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끝났구나. 계좌가 폐쇄돼서 돈이 다 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하늘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진짜 이상하네. 잔액이 안 떠요, 고객님. 근데 무슨 플래그 같은 경고창이 뜨는데요? 1급 보안 경고라고. 경고라뇨? 제가 빚이 있나요? 지은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니요. 빚은 아닌데. 저도 이런 코드는 처음 봐서요. 잠시만요. 하늘이 다시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컴퓨터가 잠시 멈춘 듯 하더니 화면에 무언가가 팝업되었습니다. 편안해 보이던 하늘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창백해지더니 눈을 크게 뜨고 모니터에 얼어붙었습니다. 저기요, 대리님. 지은이 불렀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다시 읽고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지점장님, 김 지점장님. 하늘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점장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김철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왜 이래, 강대리? 손님 계신데 소란스럽게. 김 지점장이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점장님 이거 보셔야 해요. 하늘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고객명 이지은, 부친 이동욱님의 상속 계좌입니다. 김 지점장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직원 교육을 다시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며 화면을 힐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얼어붙었습니다. 근엄하던 지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짜증 섞인 표정이 당혹감으로 다시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화면과 지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고객님, 이지은 고객님 맞으십니까? 김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지은은 무서워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우리 아빠가 범죄자라도 되나요? 강대리, 당장 셔터 내려. 창구 마감하고 점검 중 팻말 걸어. 이지은 고객님 지점장실로 모셔. 아무도 이 화면 못 보게 해. 김 지점장의 명령은 다급하고 공포에 차 있어서 지은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은 허둥지둥 모니터를 끄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고객님. 하늘은 이제 지은을 국빈 대접하듯 극도로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좁은 지점장실, 문이 잠겼습니다. 김 지점장은 잠시 서성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너무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아빠가 큰 빚이라도 남기셨나요? 지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빚이라니요. 김 지점장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긴장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가 모니터를 지은 쪽으로 돌렸습니다. 따라 들어온 하늘이 숨을 죽인 채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화면에는 원화 잔고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잡한 지분 구조도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고객님, 김 지점장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금 계좌가 아닙니다. 주식회사의 모계좌입니다. 회사요? 지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미래유산홀딩스라는 법인입니다. 이동욱님께서 1998년에 설립하시고 정확히 20년 전에 휴면 상태로 돌려놓은 법인입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인삼 파시던 분인데요. 그렇게 보이길 원하셨던 겁니다. 김 지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냥 상인이 아니셨습니다. 엄청난 선구안을 가진 부동산 투자의 귀재셨습니다. 김 지점장이 탭을 클릭했습니다. 자산 목록이 떴습니다. 미래유산홀딩스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 일대의 개발 예정지 80만 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유권은 단독 상속인인 이지은님께 귀속됩니다. 단, 특별 조항이 있었습니다. 조항이요. 지은이 속삭였습니다. 이 법인은 자동으로 활성화되며 모든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 단, 상속인의 개인 계좌 잔고가 영원이 되거나 극도로 공공한 상태에서 이 모계좌에 접속했을 때만. 지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예견하고 계셨던 겁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돈이 아니라 엄청난 땅의 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느꼈던 배고픔, 피로, 굴욕감이 증발했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민준의 비웃던 얼굴, 유나의 승리에 찬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점장님. 지은이 불렀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대표님. 이 회사를 지금 당장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김 지점장은 지은을 불안하게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숙자 같던 여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울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이 무섭도록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은이 재차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활성화되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었으니까요. 이 신탁을 관리하는 로펌팀이 대표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재빨리 물 한 잔을 떠다 지은 앞에 놓았습니다. 지은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남기신 게 또 있나요? 김 지점장은 금고에서 먼지 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은행에 VVIP셨습니다. 이 편지와 법적 서류를 맡기시며 따님이 계좌를 열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은은 누렇게 바랜 봉투를 열었습니다. 깨끗한 손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성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은아. 네가 이걸 읽고 있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겠지. 내가 죽고 네가 홀로 서기를 준비했거나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거나 아빠는 인삼 장수였다. 그건 맞아. 하지만 세상이 너처럼 착한 여자에게 늘 친절하지 않다는 것도 알지. 내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며 아빠는 너를 위해 작은 닷들 숨겨두기로 했다. 널 나약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네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다. 아빠가 공공할 때라는 조건을 건 건 네가 돈이 많으면 나쁜 놈들이 꼬일까봐, 그리고 돈이 없으면 나쁜 놈들에게 짓밟힐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부디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일이 없길 바랐다. 하지만 읽고 있다면 명심해라. 울지 마라. 눈물로 복수하지 마라. 내 왕국을 세워라. 우리 공주님, 그들이 널 놓친 걸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만들어라. 닻은 내려졌다. 이제 출항해라, 내 딸, 아빠.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소박한 상인이었던 아버지는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선머를 못 부르고 민중 같은 놈이 나타날 것을 수십 년 전에 아셨던 겁니다. 지은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김 지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첫째, 현금. 지금 당장 쓸 돈이 필요해요. 물론입니다. 강 대리, 운영 자금 인출 준비해. 둘째, 당분간 지낼 안전한 숙소, 강남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특급 호텔로요. 저희 제휴 호텔 스위트룸으로 바로 수배하겠습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은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미래유산홀딩스의 모든 재무 데이터,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전문 컨설턴트가 필요해요. 서울에서 제일 독하고 민준 씨랑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김 지점장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초라해 보이던 이 여자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었습니다. 딱 한 명 있습니다. 김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청소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비싸고 아주 냉철합니다. 이름은 한지훈입니다. 좋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현금 주세요. 호텔 잡아주시고 한지훈 씨와 미팅 잡아주세요. 지은은 김 지점장이 예약해준 호텔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규칙,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일 것. 그녀는 넉넉한 현금을 찾아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백화점에 들러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옷 몇 벌을 샀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의 콜레드 호텔에 가명으로 체크인했습니다. 24시간 동안 방에 틀어박혀 룸서비스를 시켜 먹고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녀는 하루 동안 일어난 파멸과 부활을 뇌가 받아들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녀는 여의도 금융가에 있는 마천루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한지훈의 사무실은 유리와 강철로 된 차가운 미니멀리즘 그 자체였습니다. 지은의 단정해진 모습이 사무실과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한지훈 대표님 뵙고 싶습니다. 예약은 안 했습니다. 리셉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바쁘십니다. 2달 뒤에나 전해주세요. 지은이 차분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지은 미래유산홀딩스 대표. 파주 땅 80만 평, 긴급건이라고요. 80만 평이라는 말에 직원은 전화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5분 후 지은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코너 오피스로 안내되었습니다. 한지훈은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넥타이 없는 셔츠 차림이었지만 정장을 갖춰 입은 민준보다 훨씬 귀티가 났습니다. 그가 지은을 분석하듯 쳐다봤습니다. 10분 들이죠, 이 대표님.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휴면 법인, 부동산 자산. 뭐가 문제입니까? 지훈은 권하지도 않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제는요, 한 대표님. 이 회사가 방금 깨어났다는 겁니다. 자산은 큰데 저는 부동산 개발이나 경영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죠? 전 남편이요. 건설사 사장 박민준. 그 사람은 아직 이 사실을 몰라요. 지훈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흥미롭군요.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 회사를 바닥부터 다시 설계해 주세요. 현대적이고 수익을 내는 회사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제 개인 고문이 되어 주세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이 힘을 어떻게 휘두르는지 배우고 싶어요. 지훈이 그녀를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전 비쌉니다. 대표님, 알아요. 전 치정극 같은 개인사는 안 맞습니다. 치정극을 맡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치정극은 덤이죠. 지훈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첫 미소였습니다. 언제 시작할까요? 어제부터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강남 사교계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은과 지훈의 팀은 하루 20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유산홀딩스를 해부했습니다. 자산은 예상보다 더 컸습니다. 아버지는 땅만 사둔 게 아니라
지금은 대기업이 된 회사들의 초기 주식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재무제표, 부동산법, 경영학을 닥치는 대로 공부했습니다. 그 2주 동안 지우는 외적으로도 변했습니다. 길고 푸석했던 머리를 세련된 단발로 자르고 촌스러운 옷들을 버리고 지훈이 소개해준 스타일리스트가 골라준 파워슈트를 입었습니다. 안경 대신 렌즈를 끼고 굽 낮은 샌들 대신 키리를 신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계산적인 냉철함만이 남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계산적인 냉철함만이 남았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어느 날 오후 지훈이 물었습니다. 네. 그들은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지시로 지훈의 팀은 서울 성북동에 고풍스러운 저택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는 화려한 신축 빌라가 아니라 역사가 느껴지는 묵직한 대저택이었습니다. 현금 박치기로 샀습니다. 지훈이 그 저택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조강지처가 아니었습니다. 주식회사 미래유산의 이지은 대표였습니다. 한편 더 헤라 팰리스 펜트하우스에서 민준과 유나의 삶은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민준이 샴페인을 따르며 외쳤습니다. 우린 대한민국 탑이 되는 거야. 지은을 쫓아낸 후 민준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입수했어. 파주 쪽에 거대한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린대. 그 땅 주인과 컨택해서 개발권만 따내면 대박이야. 유나는 셀카를 찍느라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오, 좋아. 그럼 우리 결혼식 신라 호텔에서 하고 나 에르메스 버킨백 사주는 거지? 당연하지. 민준이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그의 회사는 것만 번지르르 했지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업계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었어? 현금 동원력이 어마어마한 투자회사가 나타났. 성북동 저택을 현금으로 사고 여의도 최고 컨설턴트인 한지훈이 붙었대. 이름이 뭔데? 민준이 물었습니다. 미래유산 홀딩스라던데. 옛날 이름 같은데 실체가 베일에 쌓여 있어. 민준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해 어떻게든 그 회사와 약속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파주 개발권을 프레젠테이션해야 했습니다. 그가 노리는 땅이 바로 지은의 땅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미래유산홀딩스는 귀사의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 장소 성북동 본사 자택. 민준은 기고만장했습니다. 봐, 유나야. 그들이 날 불렀어. 내 명성을 들은 거야. 약속 당일 민준은 제일 비싼 수트를 입고 성북동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웅장한 정원을 지나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비서가 그를 서재로 개조한 대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한쪽에는 긴 마호가니 테이블이, 다른 쪽에는 정원을 향한 통창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끝에 노트북을 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지훈이었습니다. 민준은 그가 대표인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고문 한지훈입니다. 앉으시죠, 박 대표님. 대표님은 곧 오십니다. 민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등 뒤에 양쪽 문이 열렸습니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 익숙하지만 훨씬 더 힘있는 발소리였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권위적인 목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그렇고 테이블 반대편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 원피스,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차가운 안경. 그녀는 민준을 보고 있었습니다. 증오도 사랑도 없는
그저 하급자를 보는 상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주는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상석에 앉았고 지훈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지우는 민준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민준 대표님.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미래유산홀딩스 대표 이지은입니다. 그녀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발표 시작하시죠. 파주 땅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신이 침 흘리는 그 땅 80만 평이 전부 제 소유라서요. 정적.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심장 소리가 귀에서 쿵쿵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아? 민준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네가 무슨 돈으로? 지은은 대답 대신 지훈을 보았습니다. 한 고모님, 박 대표의 제안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훈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개념은 거창하지만 재무 구조가 형편없습니다. 리스크 분석도 없고 수익 예측은 망상 수준이네요. 민준은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잠깐만. 민준이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오만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지은이는 바지 사장일 거야. 이 남자가 실세고. 지은아, 민준이 평소 지은을 구슬릴 때 쓰던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가 어떻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이건 큰 사업이야. 우리가 힘을 합치면 내가 건설 쪽은 꽉 잡고 있잖아. 지은이 피식 웃었습니다. 오, 널 아주 잘 알지.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기회를 한번 드리죠. 민준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우리 팀이 귀사를 전면 감사, 어디티하겠습니다. 장부, 자산, 부채 목록 전부 다요. 투명하지 않은 회사에는 1원도 투자 안 합니다.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장부를 까면 비리가 드러날 게 뻔했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 나잖아, 민준이. 전 남편? 그래서 더 철저해야죠.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받아들이거나 나가시거나 거절하면 당신 경쟁사인 태산건설의 땅을 넘기겠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민주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놓치면 끝이었습니다. 좋아. 해. 감사받아. 난 꿀릴 거 없으니까. 좋아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보세요. 민주는 비틀거리며 저택을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덫에 걸린 것인지 기회를 잡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주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유나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우리 부자 되는 거야? 닥쳐봐. 생각 중이니까.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유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소리를 질러? 투자자 대표가. 지은이야. 뭐? 그 거지꼴로 나간 전처?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성북동 저택 주인의 그 땅 주인이라고. 유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허세 부리는 걸 거야. 분명 늙은 부자 노인네 첩으로 들어간 게 분명해. 유나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나대지 마. 하지만 유나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은을 찾아내 망신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지인의 SNS를 통해 지은이 청담동의 한 고급 부티크 카페에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유나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카페에 들이닥쳤습니다. 지은은 구석에서 태블릿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유나가 큰 소리로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지은 아줌마 아니야? 쫓겨난 주제에 여기서 뭐해? 여기서 물 흐리지 말고 나가.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신가 했더니 어디서 돈 많은 노인네라도 꼬셨나 봐.
주제를 알아야지. 민준 씨는 내 거야. 알짱거리지 마.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거? 물건은 소유할 수 있어도 사람은 아니지 않나? 아, 최유나 씨는 사람이 덜 돼서 모르나? 뭐라고? 야. 유나가 손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때 지은이 지갑에서 검은색 메탈 카드를 꺼냈습니다. 블랙카드, 상위 0.1%만 쓴다는 그 카드였습니다. 지은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여기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저 여자분이 시키는 것도 다 계산해 드려요. 지은이 유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적선하는 셈 칠게요. 나보다 그쪽이 더 쪼들릴 테니까. 그녀는 태블릿을 챙겨 유유히 나갔습니다. 유나는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져 굳어버렸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끼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민주는 감사를 허용했고 지은은 유나를 밟아주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작전실. 이건 회사가 아닙니다. 지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사상 누각이네요. 첫째, 자재 빼돌리기. 시멘트 등급 속여서 차익 남겼습니다. 둘째, 탈세. 이중 장부가 있더군요. 그리고 셋째, 지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영세 업체들에게 준어음, 전부 부도 직전입니다. 자재상, 인부들 임금 체불액이 50억 원이 넘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준이 겉멋에 취해 사는 동안 힘없는 하청 업체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지은이 결단했습니다. 그 빚 우리가 다 사드리죠.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을 통해 채권을 전부 매입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민준 씨 채권자는 그 영세 업체들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박민준의 목줄은 대표님이 쥐고 계신 겁니다. 일주일 뒤 민준은 빚 독촉 전화가 멈추자 안도했습니다. 그는 미래유산홀딩스가 투자를 확정한 줄 착각했습니다. 그는 지은을 다시 유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꽃바구니를 보내고 예전 단골 레스토랑으로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지은은 나갔습니다.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서. 지은아, 내가 미쳤었어.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유나는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야. 사업이 힘들어서 내가 잠시 돌았나 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 땅이랑 내 기술이면 천하무적이야. 지은은 손을 뺐습니다. 비즈니스 얘기는 내일 사무실에서 해. 변호사 대동하고. 민준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성북동 회의실. 민준은 꽃을 들고 혼자 왔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는 커피 대신 두툼한 법적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앉아. 박민준.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본론만 말하지. 지훈이 나섰습니다. 박 대표님, 여기 귀사의 채무 목록입니다. A 자재상 5억, B 인력사무소 3억, 총 50억 원. 이게 뭐, 갚으면 되잖아. 투자 받아서. 그 빚 이미 다 상환되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누가? 민준이 물었습니다. 제가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제 계열사들이 당신 빚을 모두 샀어요. 즉, 당신은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한테 빚진 거야. 지훈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즉시 상환을 요구합니다. 50억 원, 24시간 안에 현금으로 갚으세요. 뭐, 24시간? 미쳤어? 그 큰 돈을 어떻게 구해? 민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못 갚으면 지은이 서류를 탁 쳤습니다. 헤라 팰리스 펜트하우스. 당신 회사, 차, 모든 자산에 대해 압류 집행 들어갑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함정이야. 이건 사기라고. 사기. 난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민준은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은행, 지인, 사채업자까지 전화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미 지훈이 손을 써 민준의 신용도는 바닥이었습니다. 유나는 민준이 돈을 구하지 못하자 소리 지르며 싸웠고 그 장면이 누군가에게 찍혀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망한 사업가와 인성 바닥 모델의 최후, 정확히 24시간 후 펜트하우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과 법원 집행관들이었습니다. 시간 종료입니다. 집행관들이 집 안 곳곳에 빨간 딱지, 압류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집이야. 민준이 발악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유나는 명품, 가방 몇 개를 챙겨 도망치듯 나갔지만 카드가 모두 정지된 것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1층 로비 앞, 민준은 10년 전에 지은처럼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유나는 그에게 사기꾼이라며 욕을 퍼붓고 떠났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주 후, 지은과 지훈은 성북동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와 회사 자산 경매가 끝났습니다. 빚도 10억 회수하고도 남았습니다. 지훈이 보고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어떻게 할까요? 안 팔아요. 가구 다 빼고 비워서 한성은행 강한을 대리에게 사택으로 쓰라고 하세요. 그분이 은인이니까. 그리고 파주 땅 80만 평은요? 고급 아파트 안 지어요. 지은이 조감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와 아빠 이름을 딴 농업기술교육센터를 지을 거예요. 민준 씨에게 피해본 하청업체 사장님들에게 입주 우선권 주고요. 지훈이 그녀를 경이롭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건국을 하시는군요. 민준은 결국 자재비리와 탈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지훈이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한 덕분이었습니다. 뉴스에 민준이 포승줄에 묶여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훈은 무표정하게 TV를 껐습니다. 1년 후 지훈은 파주의 언덕 위에 서서 완성되어가는 주택단지와 교육센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짐도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기업가 이지은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린넨 셔츠를 입은 지훈이었습니다. 풍경이 좋네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네. 아빠가 말한 닻이 사실은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배였나 봐요.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왕국을 완성하셨네요, 대표님. 우리요. 지은이 정정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죠. 지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고문 말고 정식 파트너로 계속 함께 해줄래요? 지훈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신과 절망의 폐허 위에 정의와 희망으로 다시 세운 그들의 견고한 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